주요 경제 이슈를 쪽집게 짜놓은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라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의 계절인데 결국 내 주머니 사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 경제뉴스를 빼놓는 정치쇼 반성하라. 라고 하긴, 말씀드리지만 아니, 사실 정치 맞는 것 얘기가 같은 게 아주 정파적인 난 죽어도 누구를 뽑을 거야 네, 뭐 이런 분들 아닌 이상 네. 대부분 이제 그 중도층에 있는 아주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내 주머니 튼튼하게 해주는 후보가 좋은 거잖아요. 나한테는. 네. 예? 근데 이제 내 주머니 튼튼하게 해주는 후보가 중요한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그럼 미국 대선에 참가하잖아요. 맞아.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보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가 내 주머니 사정엔 더 밀접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죠. 이게 남의 나라 대통령 가까워서 할 지금 수가 없고 말이야. SNS를 지금 반드시 팔로잉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네. 미국 대선에 참가할 수가 없는. 맞아요. 예. 하지만 투자를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예. 이 요즘 21세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소양은 트루스 소셜이라는 게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SNS입니다. 예. 그 가입을 하셔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반드시 팔로잉 하셔야 예. 된다. 예, 그리고 트럼프 계정을 아까 그래도 좀 나은 게 그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에요. 그 굉장히 예. 몇 개더라. 그때 분석해봤더니 한 몇천 개 단어로 한 예. 2,000개인가 3,000개 단어로 그냥 다 하고 싶은 얘기 한대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우리나라 중학 수준이면 읽을 수 있어. 고등학교 필요 없어. 중학 수준이면은 트럼프의 트윗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보면 관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가 이거예요. 네. 트럼프 관세 전쟁 재개하나? 이거 신나요, 신 안 나요? 당연히 신 안 나는 뉴스죠. 그죠. 네. 네. 이게 제가 아까 트루스 소셜 반드시 팔로잉 하셔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건 뭐냐면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갑자기 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제 트윗이 아니고 트루스 소셜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셜. 예. 이제 되게 길게 화면에 지금 내용이 나올 텐데 내용은 긴데 길게도 네, 쓰는구나. 길게 쓰는데 이제 주는 내용은 뭐냐? 유럽 연합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 무슨 전 세계가 다 미국을 착취한다는 돈. 네. 무슨, 예. 그래서 연애 무역 적자 규모가 지금 현재 보시면 예. 2억 5천만 달러보다 더 많다. 아하. 이러니까 이거 문제다. 예. 그래서 나는 말이야 6월 1일까지 예. 미국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뭔가 없으면 50%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올리면서 예. 갑자기 또 비트코인 가격도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떨어지고 증시도 갑자기 뭐지 하면서 또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네. 중국 제일 미워했어요. 네. 그다음에 한국이나 일본도 똑같아. 뭐 이래서 관세 부과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전통적인 우방인 EU에도 관세를 50%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트루스 소셜에 썼어요. 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속보가 나왔어요. 트럼프 내달 1일 부과하다던 대EU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읽은 트윗 금요일 날 했던 트루스 네. 소셜 네. 여기에는 6월 1일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틀 만에 주말 지나고 7월 네네. 9일까지 한 달 연기 네. 유예.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이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게 팔로잉을 하라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자면 일단 트럼프가 자신의 SNS로 빵 터트려. 그래서 뭔가 시장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공식적인 기자 간담회나 아니면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수습을 합니다. 배센트 기 어렵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말이야 그거 아니고 트럼프도 약간 이제 자기 트윗이 아니고 이제 뭔가 공식적인 기자 간다면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약간 한 발에 물러선다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게 지금까지 나타났었고요. 중국과도 뭐 서로 올리면서 에스컬레이션 되다가 결국적으로 우리 뭐 전향적으로 좀 협상하기로 했어라고 예. 했고 지금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까 그 트럼프의 관세 50% 발표가 나왔을 때 이 스콧 베센트 장관 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라고 수습을 했냐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아니다 향후 우리가 몇 주 내에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좋은 소식을 발표할 거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시장을 진정시키는 듯한 발언을 또 해줘가지고 약간 그 이른바 미국 증시 낙폭도 좀 줄이고요 국채 시장도 좀 안정화시키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트럼프가 관세 전쟁 재개하는 거로 봐야 돼요? 아니면 좀 톤 다운 시키는 거로 봐야 돼요? 지금 진짜 복잡하네 이 사람. 제 생각에는 관세 전쟁 재개라기보다는 그 시장에다가 혹은 투자자들한테 계속 워닝을 주는 것 같아요. 관세 전쟁 우리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라는 거죠. 중국이랑도 그냥 잠시 휴전한 거야. 뭐 네.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이 협상 기간 동안 예. 미국이 얻어내고 싶은 걸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는 거고요. 그 와중에 자꾸 예. 시장이 발작이 나니까 그 아니 사실은 그게 말이야 이렇게 이제 좀 수습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특히 이제 사실 최대 무역국이 중국이다 보니까 맞아요. 중국과 90일 연기됐다라고 해서 와 시장이 환호한다기보다는 예. 일부 전문가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 그 시한폭탄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그러면 세계 최고의 최강국 경제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미국 세계 경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시장의 불확실성 키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너무 이제 이 그 포지션을 한쪽으로 너무 많이 잡는 게 아니고 이 시장을 진짜 기민하게 봐야 돼요. 네. 네. 캐치를 해야 되는구나. 네, 아니 그리고 제가 그 투자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자면 제가 예. 팔로잉 하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예. 트럼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주식을 사라 이러면 사야 됩니다. 그때는 예. 지금 몇 번 사라고 했는데 안 들었거든요. 예. 근데 사라고 한 다음에 좋은 소식 나와가지고 급등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예. 트럼프는 반드시 팔로잉 하셔야 알겠습니다. 돼요. 임기 얼마 지났죠, 트럼프? 지금 1월에 취임했어요. 많이 남았구나.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 예. 아유, 4년 힘들겠다 진짜 이거.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지난 한 주 동안 가격 등락이 있었어요. 이거 트럼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건 지난주에 아니에요? 예. 보자면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이제 11만 달러까지 찍었다가 트럼프발 약간 우려 때문에 다시 11만 달러 아래로 내려오긴 했었거든요. 예.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 쓰거든요. 글로벌 유동성의 거울이다. 오. 네, 이게 무슨 야, 이게 좋은 말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넘칠 때 주식 가격이 강세를 맞아요. 보이죠. 근데 주식은 근본적으로 이게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넘친다라고 해서 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업의 주가는 그 펀더멘탈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이 하는 비판 지점이기도 한데 내재 가치가 없다예요. 그 제가 하는 얘기인데.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예. 가격 자체만 놓고 보자면 철저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수급. 그 수급인데 그래서 유동성, 돈이 넘치면 예. 비트코인은 가격에는 무조건 호재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약간 비트코인에 호재를 미칠 수 있을 만한 유동성 관련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예. 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물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물린 분들은 아마 11만 달러 위에서 사신 분들일 거예요. 예. 그게 한 뭐 1% 될까 말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 99%가 다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뭔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바죠. 하지만 이제 우려 요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잘 나가던 게 트럼프가 관세 발언 한마디 하니까 또 밀렸었거든요. 이런 부분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관세 정책 잘못 시작해서 미국 지금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 신용도가 떨어졌고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관세 전쟁의 실패 이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요? 아니 미국 빚 많은 거야.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왜 그렇지. 이렇게 난리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자면 저는 미국이 빚이 많은 거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예. 과거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점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은 빚을 갚을 의지가 없어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네. 빚을 갚을 의지가 없어. 과거에는 야 우리가 뭐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이걸 빚을 줄여볼게라는 예. 신용이라도 했다면 아. 어차피 미국이야 돈 찍어서 그냥 갚으면 된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와서는 아예 갚을 의지가 없다라는 갚을 생각이 없다라는 걸 자꾸 보여준 게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100년 연구체 얘기 나오잖아요. 예. 100년 동안 이자를 안 내겠다. 이거 돈 안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나라들에게 주체들에게 수수료를 물리겠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잖아요. 이런 얘기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뭔가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감세를 지금 메가딜 이래가지고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 시장에다가 미국이 우리 빚을 갚을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발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러면은 신용등급 떨어지면서 셀 아메리카 현상이 생겨났다던데
이거 규모가 커요? 그러면 서학개미들 셀 아메리카 하면 뭐 어디 하나? 지금 살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신흥국 시장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혹은 그 지금 미국 국채제가 아까 불안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시장에서 우리 서학개미들 판다는 국채를 또 많이 샀어요. 미국 국채를. 그게 그래요? 뭐냐면 야.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 그러니까 국채는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금리가 폭등했잖아요. 10년물이 지금 4.5예요. 예. 이거는 이제 충분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해서 미국 국채를 조금 많이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뭔가 신흥국 주식, 중국, 예. 인도, 베트남.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앞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여기 투자를 늘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되게 사이클 타거든요. 유행을 타잖아요. 우리가 중국, 인도 투자했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때 그러고 나서 별로 좋은 기억 갖고 계신 중국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 분들 계신가요? 예. 네, 그런 약간 과거 사례를 좀 그러네.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맨날 그 앵무새처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분산 투자. 그러니까 한쪽에다만은 몰빵하지 마시고 예. 좀 골고루 분산하시면 투자해야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꿀 건데 환율 얘기를 할까 하다가 환율보다 요거를 좀 짚어보고 싶어졌어요. 네네네. 우리 정치 쇼기 때문에 네. 대선이기 때문에 네. 예? 저 고란 기자도 대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저는 되게 두려워요. 왜요? 뭘 해도 욕을 먹어가지고. 아니 그냥 네. 객관적으로 이게 객관적이 네. 어딨어요. 객관적으로 이제 새 후보 네. 주요 후보 1번, 2번, 4번 네. 네. 존칭 빼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순서로 뭐를 할 거냐면 경제정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 예, 요거를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에 앞서서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금 세 명의 후보 모두 경제 정책이 말만 경제 정책이지 실질적으로 쟁점 상황으로 부각하고 있는 건 경제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무슨 점은 말이에요? 조금 아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 새 후보다 경제 정책을 그렇게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정치 쟁점이 더 정치화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로서 새 후보다 경제를 좀 등한시하는 것 같다. 좀 아쉽다.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뭐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어떤 내용이 있는 걸로 소개해드리는 걸로. 근데 어쨌든 셋 다 아쉽다. 경제를 좀 덜 등한시하는 것 네, 같아서 맞아요. 하는 평가였어요. 일단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기 신도시 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이걸 내세웠네요. 네. 일단은 뭐 핵심 부동산 관련돼서 보자면요. 예, 부동산 위주로 네. 볼 거예요 오늘은. 그냥 큰 틀에서 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그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공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집이라고 하는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개인과 연결된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개인이 사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층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주거 복지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대표적으로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서울 노후 대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도시 개발 지역을 정하거나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있던데요. 네, 이게 근데 이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일단 좋잖아요.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 좋죠. 예. 다 좋아. 나 좋은 거 아는데 예. 그 돈은 어디서 나니? 라고 하면 돈이 어디서 확보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공급학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른바 333 청년주택 공급 공약 이건 뭐예요? 여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약간 느끼기에는 특별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청년계층, 신혼계층 그러니까 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그 주거 복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예. 333은 뭐냐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라는 예. 건데요. 좀 특이한 건 사실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고령층에 더 뭔가 표가 몰려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젊은 층을 잡기 위한 공공주택 방안을 조금 더 강조한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이재명 후보와 거의 동일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다. 이런 네, 또 비판이 맞아요. 예. 이 대부분의 복지 정책 공약을 내세울 때 보자면요, 예. 그게 그 뭐랄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워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룰 거야라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네.
재원 마련 방안 네. 이거잖아요. 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예. 그래서 그 뭔가 어허. 이 그 재원 마련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뭐 없거든요. 그래서 예. 뭐 하면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씀씀이를 좀 약간 줄여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나온 돈을 해보겠다는데 여기서 씀씀이를 줄여서 만들어진 돈이 얼마 안 돼. 그리고 줄일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뭘로 연결됐냐? 빚내는 거거든요. 네. 그럼 또 재정이 또 그쵸. 불안정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보자면요. 2015년에 34.2%였어요. 근데 24년 지난해 46.1%예요. 예. 자, 이 채무 비율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미국보다 괜찮습니다. 미국은 이미 100% 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속도예요, 속도. 우리 속도가 너무 가팔라요. 우리가 24년 사이에 5배 이상 이제 부채 비율이 늘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2.1배 늘었어요.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이 지금 현재 107.4%로 우리보다 높긴 하지만 속도가 빠르거든요. 만약에 이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7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73%예요. 근데 지금 여러 후보들이 말하는 여러 공약들 있잖아요. 이 부동산 포함해서 복지 공약까지 포함해서 이걸 만약에 다 해결한다라고 하면 국가 부채는 더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호 4번으로 갈게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생애 주기에 맞춘 부동산 정책. 이건 뭐예요? 네, 뭐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생애 주기 초반에 초반에 약간 가구를 형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 요 이준석 후보의 특징은 약간 뭐냐면 세금 감면 쪽으로 약간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요? 뭐 예. 새로 재원을 투입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감세를 해주면 여기서 또 재원이 빠지잖아요. 그럼 또 이거 어디서 메울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이거 우려되는 점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역시 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면 결국 뭐예요? 빚을 내는 거죠. 그 빚을 내면 국가 채무 비율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예. 미국이야 돈 찍어서 갚으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대책이 없잖아요. 이 걱정해야 되죠. 긴 시기로 해서 봤을 때는. 잠깐. 근데 지금 새 후보가 네. 저희가 이제 빅3 대선 후보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이 새 후보가 공약들은 말만 들으면 다 멋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근데 비판은 지적은 다 똑같네요. 맞아요. 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 없고, 재원 마련 마련.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나쁘게 말하면 말잔치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왜 말로 막 지르면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새 후보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네. 자꾸 몰아붙이시면 제가 아니 공평하게 네. 저 비판을 새 후보 네. 다 지적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냥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하면 말씀드리자면 아니니까. 예.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아. 다들 조금 예. 네. 근데 네. 새 후보의 이 공약이 예를 네.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고 재정 마련하는 방안이 없는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중장기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새 후보 말대로 막 돼도 몇 년 후의 얘기지. 맞아요. 당장 올 하반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약을 낼 땐 중장기로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단기로 내면 단기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네. 네. 그리고 사실 경제 공약이라는 게 단기로 효과 나오는 게 별로 그건 없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럼 일단은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본인들이 공약했던 부동산 장밋빛 미래 중장기 공약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어쨌든 누가 대통령 되든 네. 어쨌든 그러면 당장 하반기 네. 이 부동산 시장 어떨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요. 이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결국 경기 상황과 관련된 거거든요. 아. 다만 이제 규제를 풀어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 부양을 하겠지만 경기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하반기 경기가 그럼 어떨 거냐라고 봤을 때 뭐 일각에서는 뭐 관세 문제 해결되고 나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관세 문제가 원래 없던 거예요. 그러네.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가 그게 네. 해결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까를 보면 뭐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저는 약간 KDI가 최근에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냈는데 우리가 0%대 성장이에요. 그럼 이런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예. 좋을까? 물론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수 있겠지만 예.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 상황은 그닥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안에 네. 비관적 대답은 나올 것 같은데. 대선 이후 한국 경제의 전망. 네. 잘 하시길. 물어보고 미안한데. 네, 네. 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뭘 잘해요? 알아서 각자 조생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좋은 정치를 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들이 대통령 되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게 원래 글로벌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뭘 잘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네. 하긴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고 관세 저러고 하면 누가 되든 쉽지 않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짧게 요거 잠깐 해볼게요.
환율 어때요 지금? 환율 이게 약간 신나냐 신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신나는 사람도 있고 신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해외 뭐 그 달러 수요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신나실 것 같고요. 어쨌든 1,400원 밑으로 환율은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 예. 주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환율까지 지금 박살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 그런데 네. 아마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세 전쟁 뭐 이런 거 하면서 1,400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여기서 더 떨어져서 1,200원 갈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 우리 경제 체력에게 그닥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네.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네, 체력이라는 맞습니다. 얘기는 네. 워낙 가치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판단 이런 거잖아요. 네네. 평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거 하나 더 짚어볼게요. 금리 한은에서 29일에 발표한다는 거 하던데 네. 대부분 금리 인하를 예측해요 지금? 네, 왜냐하면 금리를 동결할 때 이유가 뭐였냐면 환율이었거든요. 근데 그 환율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인하할 것 같다라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대선 앞두고 인하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 상관없이 지금 우리 경제 안 좋잖아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으니까 인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 대부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신들리 경제 고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